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정대로라면 오늘 목요일이죠. 13일에 열리는 8차 변론이 마지막인데 아직 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한독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13일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좀 더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네. 몇 회 정도? 한 서너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서너 번이요? 네. 네. 오보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인가 모 기자가 11차까지 정해진 걸 저한테 줬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제가 볼 땐 이거는 취재가 좀 덜 된 거여서 저는 그래서 3번 더 연장한 줄 알았어요. 그거 알고 방송도 했어 그렇게 막. 아 그래요? 보니까 이게 저 혼자 바보 된 거더라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네. 박근혜 대통령 때 17번 했습니다. 본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지금 이제 6번 했잖아요. 네. 8번까지만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결론 여부를 떠나서 너무 조금 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겠다. 뭐 네. 증인도 제한했다. 뭐 시간도 제한했다.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에 결론이 나오면 이게 헌재한테도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게 하는 모양새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뭐 1, 2주 좀 늦춰지더라도 그때 결론을 내려서 발표하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그 방어권이 제한됐다. 이거는 맞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시간을 막 한 명당 90분 해가지고 이제 초시계까지 나오고 하루에 3명 했으면 4명이 필요하다면 다음으로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4명으로 딱 다시 끌어넣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서두르냐. 또 윤 대통령이 중간에도 나 좀 재판도 가해도 뭐 검찰에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일주일에 한 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기피 신청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들어달라. 이런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단심제란 말이에요. 단심제. 네. 그냥 한 판에 딱 끝나냐. 가위바위보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 그 상황을 조금 재판부에서 절차적인 거야 맞다 하더라도 조금 이 피청구인 쪽, 피고잖아요, 피고. 네. 그쪽에 좀 이익으로 조금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결론이 바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얼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탄핵? 저는 제가 예전부터 한 달 전 정도부터 탄핵 심판 선고 3월 셋째 주에 나올 거다. 3월 셋째 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이번 주에 안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안 끝나는 거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최소 2번. 최소 2번? 최소 2번에서 4번까지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둘째 주니까 2번 하면은 셋째 주, 4번 하면 넷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2주가 연장이 되는 거네요. 2주가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전에 이제 증인 변론을 한 다음에 최후 변론 이제 하는 경우가 둘 다 있어서 노무현, 박근혜 2번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2번 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1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선고가 어떻게 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2주 걸렸고요. 네. 최후 변론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3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 증인 채택할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해놨지만은 너무 많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막 20명씩 막 들이밀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좀 몇 명 쳐내니까 또 왜 이게 불공정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담감도 있을 테고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은 좀 들어볼 필요는 있죠. 최소한.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지만 특히 한덕수 총리만큼의 이제 중요한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한두 번은 2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 대략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쪽이 주장하는 방어권이 제한돼 있다. 헌재에서 너무 제한시켜 놓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뭐가 제한되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사실 저는 이거를 탄핵 불복에 대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 불복이라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뭐
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게 국힘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 그리고 그 친윤 의원들이 이거는 불공정하고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뭐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땔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불공정하다라는지 저를 좀 설득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다음에 곽정군 전 사령관 관련해 가지고 내란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이제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하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는 이 2명의 증언이 이제 곡해됐는데 그거를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메모가 오염됐다. 그다음에 곽종군 전 사령관 증언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제 증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뒷말들이 많은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이게 이제 전략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곽종근과 홍장원은 진술이 바뀐 적이 없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불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공작이다. 회유됐다. 네. 그리고 몇몇의 이제 기억에 의존한 거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벌써 뭐 2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게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기록으로 놓은 것도 자기가 기록을 보고 읽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말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큰 틀을 봐야 되는데 그 사소한 단어들이 바뀌었다. 이게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맥락을 보면은 그 시간에 지금 요원들이 들어가지도 않은데 뭐 그거를 요원들을 빼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갑자기 자기는 뭐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10초 뒤에 이제 인원을 이런 인원이다 저런 인원을 네. 줄줄줄 외우고 막 그러니까 75초. 75초. 알았어 75초라고 민주당에서 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10초라고 한 거는 그냥 좀 과장법 몰라 조금 몰라. 1분 15초 뒤에. 그런 게 뭔지 몰라 나는. 10초를 못 간다.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제는 옛날에 하루를 가다가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홍장원을 흔들려는 건데 홍장원의 메모의 14명 그러니까 본인이 14명 얘기를 듣다가 미친 소리 같은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안 적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복원한 건데 이게 오염됐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오염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최근에 방첩사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부하 김대우 뭐 방첩 직책보다 단장이었나? 거기하고 그 밑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14명이 그대로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럼 이게 그럼 어떻게 오염된 건지 이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사람들도 민주당의 회유 조작을 받은 건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건데 그럼 검찰이 한통속인지를 같이 밝혀줘야죠. 네. 이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도 헌재에서의 뭐 이거 탄핵을 뒤집으려는 게 아니라 불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하려는 네. 거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의원님들? 근데 불복의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불복을 해요? 지난번에도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도 없고 뭐 절차도 없고 여러 가지 뭐 뭐 어떻게 없다. 이게 단심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헌법 체계를 벗어난 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복이란 말은 맞지 않다. 다만 저항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저항의 방법은 만약에 저에게 불행한 결과가 나와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돼서 60일 안에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의 어떤 이 억울함을 풀어주자 이런 어떤 레토릭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불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려고 드리는 거고 진술 내용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당에서 이제 대변인 논평이 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오염이 됐다. 뭐 메모 같은 것도. 그거는 이제 저희 당의 처지가 그래요. 네. 일단 보면은 왔다 갔다 이 멘트도 하는 게 나왔습니다. 보이니까 일단 뭐 논평 써야지 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했잖아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일단 뭐 웃자고 한 얘기고 네. 뭐 이게 웃을 일이냐 하면 또 제가 한 대 맞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판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심판정이잖아요. 법적으로 서로 다퉈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네. 이 지시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바로 가니까 이건 파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되느냐. 나는 지시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윤 대통령밖에 몰라요. 그거는. 두 사람이 통화한 거기 때문에 녹음이 되어 있지 않나 둘밖에 모르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은 들었다는 거고 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했더라도 그런 취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8분의 헌법재판관이 이 양측의 진술을 들었죠. 그다음에 양측에서 제출한 뭐 증거도 있는 거고 네. 서로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한 것을 판단하고 이제 내리면 된다.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네. 요원이냐 뭐냐 그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그래요. 그 언론에서는 그게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네. 와 요원 인원 이거 갖고 있다. 싸우네. 75천 원에 인원을 얘기했어. 인원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하지만 재판관들은 과연 그것만 딱 보고서는 뭐 무슨 체조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어디 실수했나 요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걸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요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에 불과할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계엄을 발동을 했는데 네. 그 포고령에 있었던 위헌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는 뭐 김용현이 법전을 뭐 잘못 뭐 인용했다든지 뭐 하여튼 이건 거냐. 네. 정말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거냐는 판단이 하나 있을 거고 국회에 군인이 갔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그게 대통령의 파면을 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 사유로 작용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조그만 이제 워딩 하나하나 가지고 보기보다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7차, 8차 변론 이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7차 변론이 11일 내일 열리죠. 여기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등등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오다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 것이다. 또는 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나오니까 한겨레 등등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김용빈 선관위 사무처장인가요? 총장인가요?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 이분이 나온다는 게 결론은 뭐 부정선거 관련한 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죠. 계엄 발동 사유가 국회에 이제 군인이 간 것은 뭐 국회를 뭐 방어하기 위한 거다. 네. 기본적으로 국회는 큰 국가 기관이니까 그거를 이제 헌재는 부정선거 증거를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선관위. 선관위를 간 거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실제로 막 군인들이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나왔잖아요. 그걸 찍어서 뭐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겠죠. 왜 선관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속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려고 했던가. 그 이유가 뭐가 있는데 사무총장은 내부에서 어떻게 받느냐. 근데 이분이 뭐 윤 대통령하고 동기라면서요. 오, 그렇다면서요? 네. 예,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에요?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윤 대통령 측인 걸로 알고 했다. 있어요. 아, 그래요? 확인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재밌겠네요. 예. 그럼 어떤 증언을 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부실 관리와 선거 부실 관리와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수 없고 이게 3,50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막 수백 개의 이제 뭐 투표소에서 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부정선거는 다른 거고 네.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질타도 맞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소쿠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뭐 소쿠리에다가 넣고 막 이런 것도 이제 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선거를 부실 관리를 네.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2020년 이후 선거는 다 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그건 쉽지 않지. 그건 네. 증거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부실했다는 여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리 할 텐데 이게 정말로 군대를 보내야 될 일인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2020년 총선 때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고요. 네. 2024년 총선 때 34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고요. 2022년 대선 때 11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는데 네. 한 건도 부정선거가 인정된 적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앞에 2020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요. 네.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때는 윤석열 본인이 선거 나왔던 거예요. 2022년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계 안 된 게 없어 지금. 부정선거라는 게 지금 국힘에서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왜냐하면은 2012년에는 이제 박근혜가 된 건데 그걸 부정선거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이제 김어준이 주장했
모르겠던 거고. 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관계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뭘 어떻게 이제 더 네. 검찰도 안 믿고 법원도 안 믿고 경찰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이제 헌재도 안 믿고 이제 남은 건 폭동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네. 그리고 이거는 부정선거를 믿는 지지자들을 위한 하나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 주장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이 부정선거가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호도 아니고 그냥 저희 쪽의 강경한 보수 쪽을 뭉치게 하는 하나의 뭐라 그래? 뭐 모르겠어요. 네. 그것처럼 돼서 구호라고 할게요. 네. 부정선거는 확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의심을 가졌고 또 윤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뭐 국정원도 시켜서 확인을 해보겠다. 뭔가 좀 이상해. 뭐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선거 결과가 바뀌어서 정말로 이 총선 과정이 막 민주당이 막 180석 나오고 우리가 108석밖에 안 나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착시라고 보거든요. 네. 늘 그래도 보수가 조금이라도 이겼던 한 10몇 년 전 19대 총선 정도까지 그게 한 12, 13년 됐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 내 주변은 다 국민의힘 뽑는데 왜 의석수가 이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빠져들 수밖에 없는 딱 요 아주 골든 타임이에요. 제가 보니까. 빠져들기 딱 좋아. 네. 연속해서 계속 진짜 좀 이상한데 하면 확 들어가죠. 와, 그랬네. 중국 애들부터 시작해서 좀 이상하네. 사전투표 그래 이상하더라. 그래 어떻게 투표지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더니 갑자기 펼쳐져. 뭐 형상 이렇게. 기억 종이. 뭐 그런 거. 알겠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쪽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국회 쪽이구나. 예. 이러면 재미가 없죠. 이러면 이제 이분이 모른다고 할 거 아니야. 아, 그렇겠죠. 그렇게 됐으니까 네. 어찌되었건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한길 씨라는 분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분 뭐 좋습니다. 목청이 좋아요. 네. 좋은데 사실관계가 틀리니까 제가 듣기가 싫어요. 자꾸 전자개표 우리는 뭐 전자개표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라는 건 한 적이 없어요. 네. 전자개표 정의가 뭐예요? 전자투표를 해야 전자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다 이렇게 수기로 하는데. 띡 뭐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이거 좀 아파트 뭐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하듯이 몇 호 하셔서 이거 아니잖아요. 네. 실물이 있고 그게 오면 투표지 분류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간단한 장치야. 그리고 한 번도 오류가 없어요. 네. 그거를 사람이 요번엔 한동훈 대표가 늦춰서 넣었잖아. 수개표를 또 했다니까요. 네. 사람이 직접적으로 했다고. 그리고 또 검사하고. 그래서 다시 가면은 또 이거 만나고 사람들 보고. 그래서 칠판에 적는단 말이에요. 후보자들도 다 보고 있고 그거 아유, 하나. 후보자? 네, 후보자의 대리인들. 대리인이죠. 네. 후보자들은 집에서 네. 이러고 참관인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살벌하죠, 부정선거에 그게. 대해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얘기를 더 하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안 좋아요. 이번에는 8차 변론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나오는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런 분들인데 특히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재판관 전원 8명이 다 직권으로 이분은 증인으로 택책하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개엄 당일날 정치인 세포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이날 전망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병력 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응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거를 뭐 뭘로 알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원래 너의 임무는 뭐였는데 그렇게 네가 느꼈냐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 그걸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쭉 묻겠죠. 그럼 이분은 지금 뭐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네. 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딱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증언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그 한겨레가 단독 보도로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의 경비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보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경의 사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한테 공포탄 준비를 지시받았다. 그리고 이진우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본인은 일단 알겠다라고 하고 밑에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게 본인이 네.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얘기하겠죠. 요 네. 내용들은 뭐 유력하니까 이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답변이 제한된다. 형사 재판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는 그러면 구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전사는 대충 이제 국회 투입된 사람들 중에서 특전사는 대충 확인이 됐고 네. 수방사 쪽 하면 이제 더 열기가 맞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서울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요 3명은 정치인 체포 얘기할 네.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홍장원 1차장과 관련돼서 네. 그리고 이제 방첩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던 그 명단들과 그런 것들 얼마나 사실관계에 서로 부합하는지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홍장원 차장이랑 굉장히 얘기가 달랐잖아요. 서로 주장이 달랐는데 이날도 그럼 다른 얘기를 하겠네요. 그 조태용 제가 조태용 원장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신뢰가 안 가는 게 네.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인 체포하라고 이 명단 들어서 홍장원이 보고했다라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태용이. 믿고 먹는 수사면과 통영해인에서 말도 안 되는 투특가 해물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통영해인을 믿고 구매해주신 공덕포차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든 노마진 명품 해물탕인데요. 냉동 해물탕과는 비교 불가, 100% 국내산 생물로만 구성했고요. 조개, 새우, 홍합은 물론 소라, 전복까지 푸짐하게 넣어드립니다. 입안 가득 봄을 느낄 수 있는 통영 도다리 쑥국도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도다리의 실한 살밥과 향긋한 쑥내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도다리와 쑥, 양념장까지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태용 원장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신뢰가 안 가는 게 네.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인 체포하라고 이 명단 들어서 홍장원이 보고했다라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태용이 알았으니까 내일 다시 보고해라. 아니 체포하라는 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알았으니까 내일 얘기하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조태용하고 홍장원하고 알력 관계가 좀 있었어요.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이제 있고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들었다. 자기는. 그러니까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이건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비슷하게 지금까지 진술한 대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게 맞는지. 네. 네. 이 지점이에요. 홍장원이나 곽종근의 증언을 탄핵한다고 해서 네. 그것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해서 설령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 포고령에 있는 포고령 1호 네. 거기 보면 정치활동 금지 있잖아요. 그는 누가 봐도 위헌적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군인이 물리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거는 어느 시대에도 없었어요. 유신 때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 요원이라고 그랬냐, 뭐 끌어내라고 그랬냐, 뭐 모셔오라고 그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셔오라고 했는데 모셔오라고 했는데 왜 끌어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본질적인 문제 더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12월 3일 이후로 2달이 넘게 지나니까 자꾸 이제 그 기억보다는 이 탄핵 심판정에서의 대통령과 이 부하들 이런 분들 간의 옥신각신 이 상황에만 집중이 돼 있고 뭐 네. 이거 사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자꾸 잊고 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를 봐야 된다. 숲으로 네. 판결을 내려야죠. 결정을 내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지금 수감 중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접견한 그 두 분이 헌재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곽종근 뭐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사령관도 찾아갔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는 만나지 않겠다 거절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 사람들을 만난 이유 뭐라고 보시고 만난 이후에 그러면 이분들의 태도가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좀 심각한데 네. 이게 왜냐하면요, 이 변호사가 고영일 변호사라는 사람이 김용현의 변호사, 네. 김용현의 변호사가 이진우 수방사령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구치소에 있는데 깜빵했는데 네. 면회를 몇 번을 했느냐? 이진우는 4번 했고요. 아니, 잠깐 이진우는 2번 했고요. 네. 여인영은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진우하고 여인영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의 변호사예요. 네. 원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없으면은 이 변호사가 둘다할수 있다. 김용영도 변호하고 이진우도 변호하고 여인영도 변호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한번 내가 선임을 하려면 한번 만나봐야 되잖아요. 네. 한 번 정도는 보통 교정 당국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한 번 정도는. 아직 선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선임하려면 한번 만나봐야 되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는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도대체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만나게 해줬냐. 이거는 증거인멸을 사실상 법무부가 방조하거나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4번씩이나 만나게 어떻게 선임을 안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인간이 왜? 과거 사례랑 다른 정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균형감 있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례가 있었나요? 이재명, 이화영 재판 때 변호인들 누가 갔어요? 감시하려고 갔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거 쭉 풀어봐요. 이화영 재판만 얘기할게요. 이화영이 먼저 잡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2심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7년 8개월 나왔나요? 그 과정은 이화영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 날 변호하러 올려온 사람이 아니고 날 감시하러 올려온 사람이다. 아하. 변호인을 보내서 뭔 짓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 자체의 기원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걸 좀 배운 건 있어. 우리가. 그렇지만 그 비판을 하시려면요. 그 얘기와 관련한 법조 이 상황에서의 변호인의 어떤 접견,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만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같은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배예요, 같은 배. 곽종구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변호인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이화영 쪽이 훨씬 더 악의적인 거예요. 야, 너 얘기하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가면서 네. 막 이거 뭐 이제 어쨌든. 얘기하신 건 지금 변호인 맞는데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웃겨서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화영 건은 뭐냐면은 이재명이 뭐 임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당에서 임명을 했나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변호사에서 해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화영 건은 그래요? 그러니까. 선임된 경우면 예, 예. 사실은 이거랑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임했다가 얘기는- 해임이 된 거고 이거는 아예 제 얘기는 아예 선임이 이거는- 안된 상황에서 계속 모르니까 가고 뭐라고 있는 지금. 판단하기. 접견을 해서 그런 절차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변호인을 통해서 몰려고 하는 그 고안, 그 차관, 그 아이디어는 그쪽이 오리진이라니까 특허를 갖고 계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배웠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하자.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이 건만 가지고 야, 니네 변호인끼리 보내가지고 서로 짜고 치고 있고 말이야. 이게 되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비판의 지점은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한 500 정도는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 저희 보고 윤 대통령이 뭐 재판부 기피 신청 당당하지 않다.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법적 판단 받겠다는 그 무슨 짓이냐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했어요? 불체포 특권을 완벽하게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이화영한테 유죄 줬다고 그 재판부를 기피했어. 그 뭡니까 그거 도대체?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요?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윤석열 해주셔야지. 대통령 아니, 얘기를 이런 얘기 하는 할 때 중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게 네. 제가 뭐 특별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겠어요? 너무 아는데 마치 전혀 우리도 아닌 사람처럼 뭐 법원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막 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했거든. 우리가 좀 배운 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맞잖아.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또 안 좋은 그런 걸. 얘기를 윤희석 대변인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저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사실 요거 민주당도 그러니까 아니면서. 변호인이 접견한 건 사실은 그 사례와 사례를 비교했을 한겨레까지 때 와서 이 국민 정론자 앞에 가서 그러시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된 뒤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례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변호인을 만나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여인영 전 사령관이 입을 닫은 거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런 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작용했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딱 그 이진우 여인영이 두 사람은 헌재 와가지고 내가 답변을 하기 어렵다,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두 사람이고, 네. 곽종근은 이제 문상우랑 곽종근은 이 고영일 변호사 접견을 거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곽종건은 특히 이제 다 본인 소신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였는지 아는 거죠. 아, 지금 뭔가 입을 맞추거나 나한테 이렇게 헌재에 나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아니면은 법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압박을 압력을 넣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니까. 네. 특히 어쨌든 4번씩이나 만나는 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네. 저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이 아닌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를 어쨌든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입을 다물었다. 이게 좀 연관관계가 그것도 형성된다고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네. 검찰 조서 다 있고 공소장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답변이 제한된다고. 그게 뭔 얘기겠어요. 왜 제한이 돼. 이거 얘기하면 나한테도 불리하고 하여튼 그래요. 좀 빨리 끝내주세요. 뭐 이거 아니에요? 그 당당하면 그 얘기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놀랄 배경 실색할 일이냐. 이재명부터 먼저. 오리진이 거긴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선 그렇잖아요. 제가 좀 섭섭하네. 알겠습니다. 뭐 좀 더 드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이 무산된 이후에 체포 대상자가 적힌 명단을 파기하고 가짜 메모를 만들게 했다라고 네. 하는 증언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 명단이 나오긴 나왔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증거를 인멸하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심각한 거죠. 예, 그건 이제 형사법적인 차원에서 증거 인멸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게 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하 직원에게. 그러니까 파기 안 한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인영 사령관한테 좋은 거지. 파기를 했다면 네. 했는데 그게 파기한 게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 오히려 그 밑에 부하가 직원이 말을 안 들은 게 도와준 거야. 다행이다. 도와준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아까 조성현 단장 네. 그 사람도 병력동원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다행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보면 했어봐.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한 명만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커지잖아요. 죄가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네. 뭐 국민의힘 또는 보수 강경 쪽에서 저보고 뭐라 하실지 몰라도 뭐 한 건 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큰일인데 굉장히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게 맞구나. 그걸 이렇게 사이사이 느낍니다. 네. 이 사령관들조차 우리가 보면 막 3스타에 막 문상호 2스타고 별이 몇 개예요. 별이 11개잖아 일단. 그 사람들이면 군에서 충분히 그 정도 경력 갖고 거의 최일선에서 있는 분들인데 우왕좌왕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결론 잘 보면. 그럼 이게 잘 준비돼서 우왕좌왕할 일이 있나요? 우리나라 군이?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수방사, 특전사 이런 데인데. 네. 근데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발적인 거는 맞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뒤에서 지금 뒤에 끝난 후에 이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무슨 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초점을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12월 3일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많은 것이 풀릴 듯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발적인 거는 맞는데 그 날짜 12월 3일에 택이라는 게 우발적인 거지 그 네. 앞에는 굉장히 많은 준비들이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뭐 짧게 봐도 한 반년이고 진짜 실행하려면 한 달 전부터 거의 준비했다라는 게 여러모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왜 허술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보안을 유지를 안 하면은 이게 언제 새 나갈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8월부터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최고위라든지 막 이렇게 지금 계엄 준비하는 거 다 한다. 계속 경고를 하니까 이런 실행 계획들을 공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당일에서야 이렇게 지시가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그들 뭐 무슨 707 특임단장도 국회에 무슨 간첩 들어온 줄 알고 우리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제 이제 그렇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준비가 허술하고 우발적이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 맞고 어쨌든 이게 지금 장악이 안 된 거예요. 네.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뭐 구민의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김대우 수사단장도 지금 그러니까
거의 여인형 빼놓고는 다 실토했다. 사실은 여인형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내가 발언에 제한이 되네 이런 얘기해도 아무 의미 없어. 이미 다 밑에 사람들이 싹 하고 특전사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전화 그날 당일날 왔을 때 화상회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들은 사람이 수십 명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래서 일부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녹취도 지금 가지고 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서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뭐 아무리 그렇게 부인하려고 해도. 예.